4주차 병리학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염증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지난주에는 염증의 기본적 징후, 그리고 급성 염증 과정과 만성 염증의 기본적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염증의 화학적 매개물질과 염증 세포, 그리고 한두 가지 염증의 종류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동영상은 2개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염증의 화학적 매개물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증에 관여하는 이 화학적인 매개물질들은 세포에서 유래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혈장 단백으로부터 유래되는 것이 있습니다. 8가지를 살펴볼 거고요. 이 그림 하나로 모든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세포에서 유래되는 것 하나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플라즈마, 혈장에서 유래되는 것이 있는데 이 혈장에서 유래되는 것은 간에서 합성이 돼서 혈장 내로 나오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포에서 유래되는 것도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만들어져서 과입 속에 있다가 방출되는 것이죠. 자극에 의해서. 또 하나는 자극을 받게 되면 그때 염증 세포들로부터 유래되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과립에 저장이 되었다 방출되는 것은 히스타민과 세로토닌이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타민은 비만세포라고 하는 머스트셀에서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호염기구나 혈소판에서도 방출이 됩니다. 세로토닌은 혈소판에서 방출되는 그런 물질이죠. 혈관을 확장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히스타민은 혈관 투과성도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염증 자극에 의해서 새로 만들어지는 유래되는 화학적 물질들은 프로스타글란딘, 요코트리엔, 그리고 플라이텔레 액티베이팅 팩터, 혈소판 활성 인자죠. 그리고 리액티브 옥시즌 스페시스, 활성 산소 같은 것들입니다. 나이트릭 옥사이드, NO가 있겠고요. 사이토카인이나 뉴로펩타이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백혈구나 대식세포에서 나오게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기에 EC라고 되어져 있는 거는 엔도셀리얼 셀의 약자입니다. 혈관 내피세포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혈장 단백으로부터 유래되는 것은 보채계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응고계에서 팩터 12번인 하게만 인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플리먼트 라고 하는 것은 보채, 도와준다는 뜻이거든요. 면역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단백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면역계에서 다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호중구가 염증 부위로 가도록 하는데 이 보채계의 C5a가 많은 작동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였었죠. 네, 그런 것들을 하고요. 또 식작용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응고인자 12번인 하게만 인자는 응고인자에 관여하면서 또 키닌계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키닌계에서 최종적으로 브라딘키닌이라고 하는 물질이 최종 산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도 혈관을 투과성을 항진시키고 그리고 통증에도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코아귤레이션에 응고에 관여를 하죠. 레피브리노겐을 최종적으로 스림빈에 의해서 피브린으로 전환을 시키고 손상 부위를 섬유화해서 수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혈관을 활성화시키는 아민류가 있습니다. 히스타민과 세로토닌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히스타민과 세로토닌은 염증 초기 단계에 염증에 관여하는 화학적 매개물질입니다. 이 히스타민은 혈관 주변에 있는 비만세포의 과립 상태로 저장되었다가 자극에 의해서 혈관 내로 방출되어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동막이 조직 손상을 받으면 신경 반응에 의해서 세동맥이 일시적으로 수축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수축을 할 때 혈관 주변에 있는 결합 조직을 자극을 하기 때문에 비만세포도 자극을 받아서 히스타민을 방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히스타민은 비만세포 외에도 호염기구나 혈소판에도 존재하게 되죠. 이것이 방출이 되면 세동맥을 확장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세정맥 투과성을 항진시키게 됩니다. 투과성이 항진이 된다는 것은 혈관 내포세포에 이렇게 간격이 넓어져서 혈관 내에 있는 체액 성분이 혈관 밖으로 나와지는 거죠. 이걸 삼출 현상이라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삼출이 되게 되면 부종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혈관 활성 아민류는 세로토닌인데요. 세로토닌은 혈소판에 존재해서 염증 반응에 의해서 유리되게 됩니다. 혈소판이 응고되는 동안에 방출되어서 히스타민과 비슷한 효과를 내서 혈관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보게 되면 조직이 손상되면 비만 세포로부터 히스타민이 방출되죠. 이때 히스타민 외에도 뉴코트리엔이라고 해서 평활근을 수축시켜서 투과성을 항진시키는 그런 물질도 나오게 되고요. 이것들은 혈관 투과성을 항진시키게 됩니다.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세포 사이가 넓어지면서 세포 안에 있는 체액 성분이 밖으로 나오게 되고요. 이게 세포 사이의 간격이 커지게 되면 알부민과 그리고 체액 성분이 함께 나오면서 삼출이 일어난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혈소판으로부터는 세로토닌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혈관을 더 커지게 함으로써 혈관의 삼출작용을 더 증진시킬 수 있게 되겠죠. 두 번째는 신경펩티드, 뉴로펩타이드라고 합니다. 이것도 염증 초기에 매개물질로 작동을 하게 되고요. 통증 신호를 전달하거나 혈관의 긴장도를 유지시키고 혈관 투과성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신경펩타이드는 폐나 위장관에 있는 신경섬유에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혈장 단백 분해 요소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키닌대가 있고요. 두 번째는 혈액응고계, 그리고 세 번째 보채계가 있습니다. 키닌계는 하게만 인자라고 있어요. 혈액응고인자라고 했죠. 간에서 합성이 돼서 혈종으로 방출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하게만 인자에서 활성화되는 혈장 단백질의 종류라고 볼 수 있고요. 최종적으로 브라디키닌으로 대사가 됩니다. 이 브라디키닌은 혈관 투과성을 항진시켜서 삼출 작용을 촉진시킬 수 있겠고요. 기관지 평활근을 수축시키고 그리고 통증을 유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혈장 단백 분해 요소는 혈액응고계입니다. 이것도 하게만 인자에서 활성화되고요. 결국 최종적으로 피브리노겐이 피브린으로 되도록 하죠. 트롬빈에 의해서. 그리고 이 트롬빈은 혈관 내피세포에 백혈구가 유착되는 과정에서 더욱 촉진됩니다. 그리고 섬유소연을 생성을 하고 섬유소 펩타이드를 형성하는데 이 섬유소 펩타이드에서 혈관 투과성이 증가가 되고 백혈구에 대한 화학주성을 증진시켜서 백혈구가 염증 부위로 오는 데 도움을 주게 되겠죠. 이 응고 과정은 또 다음 장에서 다른 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혈장 단백 분해 요소는 보채계입니다. 컴플리먼트 시스템이라고 하고 보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했죠. 20여 종의 혈장 단백이 있고요. 염증과 면역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면역에서 다시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이것은 혈관 투과성을 증가시키고 백혈구가 염증 부위로 모이도록 하는 주활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C5A라고 하는 것이 호중구를 염증 부위로 이동을 하게 하는 그런 물질로서 작동을 한다고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C3A나 C5A는 또 아나필라톡신으로 작동을 하게 되는데요. 비만세포에서 히스타민을 방출해서 혈관 투과성을 증가시키도록 합니다. C5A는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백혈구가 화학주성을 갖도록 해서 백혈구를 염증 부위로 모이게 하고 세균과 이물질을 식작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C3B나 C3BI라고 하는 보채가 있는데요. 이것은 세균의 표면을 덮어서 대식세포의 탐식작용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옵소닌 작용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면역에서 다시 배울 건데요. 옵소닌 작용을 한마디로 한다고 하면 대식세포가 세균을 먹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세균이 좀 더 맛있어 보이게 조미료를 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균 주변에 조미료처럼 덮어져서 이렇게 조미료가 되면 냄새가 폴폴 나고 대식세포는 맛있어 보이는구나 라고 하고 세균을 잘 포식하고 탐식해서 제거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옵소닌 작용도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용어입니다. 다음은 아라키도산 대사물입니다. 아라키도산 대사물에는 프로스타글란딘, 뉴코트리엔, 리폭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라키돈산은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20개의 탄소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리놀레인산이나 음식물을 통해서 섭취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메가3, 오메가6 뭐 이렇게 얘기하는 지방들이 있죠. 이런 걸 통해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체 내에서는 세포막 인지질을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입니다. 여러분 지방이 다 나쁜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우리 세포막을 구성하는데 지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지질막에 자극이 가해지거나 이거는 뭐 나쁜 자극이 아니고 인체 내에서 피지올로직하게도 자극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염증에서처럼 염증 자극에 의해서도 자극이 가해질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아라키돈산은 보체 C5A 등에 의해서 활성화되어서 두 가지 경로로 대사가 되고 프로스타글란딘, 루코트렌, 리폭신이라고 하는 대사산물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로를 살펴보면 하나는 사이클로옥시게나제 경로, 그래서 콕스 경로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지방효소 경로, 리복시게나제 패스웨이 해서 록스 경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염증에서 콕스 경로는 1, 2 경로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 콕스 1 같은 경우는 피지올로직하게 평소에도 인체에서 반응을 나타내서 이루어지는 경로라고 보고요. 이 콕스 2 같은 경우는 염증 자극에서 유도되는 그런 경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콕스 1에서는 스론복산 그리고 여기에서도 프로스타글란딘이라고 하는 것을 생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 스론복산은 혈관을 숙축시키고 혈소판 응집을 촉진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발생되는 프로스타글란딘은 점막 위장관의 점막이나 이런 데를 보호해주고 또 신장의 혈류나 신장의 혈류 호메오스타시스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물질로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염증에 의해서 발현이 되는 콕스2 경로에서는 프로스타글란딘 E2가 형성이 되는데요. 혈관을 확장시키거나 투각성을 증진시키죠. 투각성을 증진시키면 체액이 삼출된다는 것이고 결국 부종을 유발하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피버도 일으키게 되고요. 그리고 부종이 일어나게 되면 이 압박에 의해서 감각신경 말단을 자극하게 되니까 통증도 유발을 하게 됩니다. 지방효소 경로를 통해서는 누코트리엔이 생성이 되는데요. 이 누코트리엔은 기관지를 수축시키고 평활근 세포를 수축시켜서 혈관 투과성을 증진시킵니다. 그래서 기관지 천식 같은 경우 기관지가 경련이 되기도 하면서 또 주변에 있는 혈관세포의 평활근을 수축시키게 되면 세포 사이가 간격이 멀어진다고 했죠. 그러면 체액이 삼출이 되고 부종도 일어나면서 기도가 좁아져서 호흡곤란이 나타나게 됩니다. 기관지 천식에서 루코트리에너제는 히스타민과 함께 중요한 혈관 확장, 혈관 투과성을 증진시키는 물질로 작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물질은 리폭신이 있는데요. 이것은 염증 반응의 유도, 억제 모두에 작용을 해서 염증을 해소하는 그런 물질로서 작동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라키돈산 대사 경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라키돈산은 세포막의 인지질, 포스트리피드로 존재를 한다고 했죠. 그리고 리파제라고 하는 효소에 의해서 아라키돈산으로 대사가 됩니다. 그래서 생리적으로는 콕스1 경로를 통해서 프로스타글란딘과 스론복산을 만들고요. 그리고 록스 경로를 통해서는 누코트리엔을 만들어서 염증 부위에 가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코트리엔은 염증 부위에서 혈관을 수축시키고 기관지 경련을 일으키죠. 그리고 이 혈관 내표세포를 수축시키면 이 혈관 내피세포 사이가 멀어져서 투과성이 증가된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체액의 삼출이 일어나고 부종을 심각하게 일으킨다 했죠. 그리고 피지올로직하게 이 콕스1 경로를 통해서는 스론복산은 앞에서 얘기했었듯이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소판을 응집시키는 그런 작동을 하고요. 프로스타글란딘은 스토막, 위적 또는 인테스틴 이런 장의 점막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키드니 신장의 혈류를 조절을 해주고 호메오스타시스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콕스2 경로에서는 염증에 의해서 유도된다 그랬죠. 염증에서
인두서블이니까 유도돼서 일어나는 경로인데요. 대식세포냐, 그리고 요거는 관절에 있는 활막세포예요. 이런 활막세포에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페인을 일으키게 되고요. 피버를 일으키게 되고, 이걸 통해서 부종도 일어나게 된다 했어요. 혈관 이완되고, 투과성 항진되고, 관절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리학 시간은 아니지만 이런 병리학 기전에 따라서 약물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 아라키돈산의 항염증 효과를 쓰는 약물을 어떻게 쓰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포 인지질에서 피지올로직하게 아라키돈산으로 될 때는 포스포리파제라고 하는 효소가 작동을 한다고 했죠. 이것이 일어나지 않게 할 때는 코티코스테로이드라고 하는 항염증제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테로이드를 쓰게 되면 아라키돈산이 만들어지지 않음으로써 염증 반응이 좀 억제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아라키돈산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이 콕스 경로를 차단함으로써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쓰는 약물을 NSAID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라고 하는 것의 두 문자어입니다. 병원에서 많이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NSAID 약물은 이제 정형외과 같은 데 가거나 또 이제 이런 염증에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약물이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본 약물이에요. 아스피린이나 이부프로펜 같은 약물들이 이전에 사용하던 1세대의 NSAID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콕스 경로 1, 콕스 경로 2 모두를 이렇게 차단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콕스 2 경로를 차단시키면 혈관을 이완시키거나 투과성 증가시키고 관절 손상시키는 것을 예방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투과성 증가를 지연시키니까 부종이나 통증, 발열 이런 것들을 나타나지 않게 할 수 있는 약물입니다. 그런데 콕스1 경로도 차단을 하기 때문에 위벽을 전방을 보호하는 그런 작용이 없어지고 혈소판 응집을 통해서 지혈 반응이 일어나도록 했었는데 이런 지혈 반응도 지연될 수 있겠죠. 그래서 위벽이 약물을 통해서 만약 손상되었다. 특히나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던 사람들이 이런 소염진통제를 복용을 오랫동안 했다고 하면 위벽 손상이 일어나서 혈소판 응집이 안 되니까 또 지혈도 잘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위장관 출혈이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가 오래 장복을 하면 위벽보호제를 준다든지 이렇게 같이 했죠. 그래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환자가 속이 쓰리지 않는지, 그리고 토할 때 피 같은 것이 섞여 나오지 않는가, 대변이 까맣게 나오지 않는지 해서 위장관 출혈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간후에도 어떻게 연결하는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누코트리엔 같은 경우도 기관지 경련을 일으키고 혈관 내피세포를 수축시켜서 평활근에 작용을 해서 수축을 시키기 때문에 투과성이 높아진다고 그랬죠. 그러면 부종이 일으키기 때문에 기관지 천식 환자에서 기관지가 굉장히 좁아지는 역할을 하고 호흡곤란을 일으키죠. 이런 상황이 되면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작용이 덜 일어나게 할 때 항누코트리엔 제제를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약물이 싱귤레어라고 하는 약물이 있어요. 나중에 성인 간호학에서 기관지 천식을 하게 되면 또 여러분이 학습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소염진 틴트를 쓰니까 염증 반응은 조금 지연시키고 통증과 발열이 없어지게 하니까 좋은데 봤더니 오래 먹게 되면 위장관 보호를 못하고 문제가 생기네.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피지올로직하게 일어나는 이 콕스1 경로는 그대로 두고 콕스2 경로만 차단하면 어떨까? 염증 반응만 없게 하면 좋겠죠. 그래서 그런 약물이 개발이 되어져 있는데 그게 세레브렉스입니다. 요즘에 많이 사용을 하죠. 근데 세레브렉스가 처음에 나오고 이 약을 복용한 사람들 중에서 심혈관계에 혈전이 잘 생긴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또 생각해 보게 되면 이 약물을 먹을 때 염증 반응에만 이렇게 관여를 하기 때문에 이 콕스1이 있어서 혈소판 응집을 촉진시킨다고 했죠. 트롬복산이. 그러니까는 응고 반응이 좀 많이 일어나겠죠. 이런 것 때문에도 혈관 내에서
혈소판이 많이 응고가 되고 혈전이 생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최근에는 이런 것들은 많이 부작용을 감소시켜서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고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약을 먹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양리적으로는 어떻게 사용이 되고, 그리고 환자를 간호할 때 무엇을 보아야지 되고, 그리고 간호는 무엇을 해야지 되겠구나 이런 것도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혈소판 활성 인자입니다. 플라텔렛 액티베이팅 팩터고요. 인지질에서 유래하는 항염증 효과를 광범위하게 나타내는 매개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혈관 초과성을 증가시키고 이것도 기관지를 수축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혈관 초과성을 항진시키는 것은 히스타민보다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이렇게 혈소판 활성 인자가 많다고 하면 체액의 누출이 많아지겠죠. 그리고 결국 부종도 심해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화학물질은 사이토카인입니다. 여러분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사이토카인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았을 겁니다. 이것은 이제 염증세포에 관여하는 여러 세포들에서 분비되는 단백물질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활성화된 림프구, 대식세포 중에서 분비가 되고요. 세포 간에 서로 신호를 전달하는 물질로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사이토카인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아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염증 관여하는 사이토카인 종류를 좀 살펴보게 되면 인터페론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인터페론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대식세포가 결핵균을 사멸하려고 했는데 이 대식세포 안에서 결핵균이 죽지 않고 살아있을 때 T 림프구가 이것을 인지하고 인터페론 감마를 방출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인터페론 감마가 다른 세포들에게 영향을 주죠. B세포한테 영향을 주고 형제세포를 만들어서 항체를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세포에 영향을 주는 신호전달 그런 물질로서 작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인터루킨 1 있고요. 종양계사 인자도 있는데 이것은 혈관 내피세포나 섬유세포를 작용을 해서 여기 모세포로부터 섬유조직을 만들어내게 되고 파이브로시스를 만들어내서 조직을 수복하고 또 혈전이 있는 부위에 혈전을 잘 단단하게 붙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산화질소 NO라고 합니다. 산화질소와 산소에서 유래한 유리기 활성산소와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산화질소는 혈관 내피세포, 또 대식세포, 신경세포 등에서 생성이 되고요. 일반적으로 산화질소가 있으면 나쁜 것은 아니고요.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혈소판이 응집되거나 유착되는 것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건강 상태도 혈소판이 혈관 내피세포에 붙어서 혈전을 만들어내면 안 좋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만세포에 의해서 염증을 억제하는 역할도 해주고 살균 작용도 합니다. 또 백혈구가 혈관 내피세포에 모이는 것을 억제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소 유래기라고 활성산소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은 호중과 대식세포에서 유래되는 물질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고, 자, 혈관 내피세포가 손상되었다고 하는 것은 간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혈관 초과성도 증가되겠습니다. 그리고 항단백 분해효소를 활성화시키게 되고요. 종양세포나 실질세포에도 직접적인 손상을 주게 됩니다. 종양세포를 살해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우리 인체의 실질적인 조직을 손상시키는 것은 문제가 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즘에 TV나 이런 데를 틀어보면 활성산소가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 염증 반응을 좀 일어나게 하고 그래서 인체의 염증 때문에 다양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하는 이야기도 들어보았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염증에 관여를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리소종 성분입니다. 이 리소종 성분은 세포 내에 있는 거죠. 그래서 호중구나 단핵구의 리소종 가립에서 이것이 이제 호중구하고 단핵구는 조직에서 싸울 때는 마크로파지처럼 활동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염증 부위에서 세균과 대항해서 싸우고 조직 이물질들을 제거 처리하는 과정에서 죽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침입이 되게 되면 여기에서 리소솜이 세포 밖으로 나오게 되고, 이것이 조직을 실제적으로는 거기에 있는 세균들을 죽이거나 조직 파편들을 용이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기는 하지만 주변에 있는 정상적인 세포들도 손상을 시킬 수 있고 혈관 내피세포도 손상시키기 때문에 투과성이 항진된다고 이야기를 하였죠. 요거 지난 시간에도 혈관 투과성을 항진시키는 세 가지 기전을 이야기할 때 살펴보았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염증에 관여하는 화학적 매개물들과 어떤 염증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표로 정리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혈관을 확장시키는 그런 물질이죠. 프로스타글란딘과 산화질소가 있습니다. 프로스타글란딘은 아라키돈산에서 대사되는 물질이라고 했죠. 그리고 아라키돈산은 세포막의 인지질에서 유래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산화질소는 혈관 초과성 효과가 있고 혈관 내부세포에서 유래되는 물질이다. 그리고 혈관 초과성을 증진시키는 물질, 이거는 혈관 초과성이 증진이 되면 체액의 삼출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체액 삼출 증상은 부종을 일어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고요. 5가지를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혈관 활성 아민류는 혈관 초과성을 증진시킵니다. 히스타민과 세로토닌이 있죠. 히스타민은 비만세포에서, 세로토닌은 혈소판에서 유래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혈관 내 보채 성분도 혈관 초과성을 항진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혈장 단백 성분인 브라디키닌, 하계만 인자에서 활성화되고 키닌계가 활성화되면 체액종 대사산물로 브라디키닌이 생성이 되고 혈관 초과성을 증진시키고 또 통증을 유발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누코츄린 같은 경우도 아라키돈산에서 대사되고 비만세포에서도 나오기도 하죠. 이것도 혈관 초과성을 증진시킨다. 혈소판 활성 인자는 히스타민보다 혈관 초과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주활성이 있어서 백혈구를 활성화시키고 염증 부위로 모이도록 하는 게 C5A 보채계가 있고요. 누코츄린 B4가 있고 케모카인, 인터로킨 8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화학적 매개물질은 아니지만 지난주에 이제는 세포 감염이 되었다 그러면 세균이 생성하는 물질도 주활성을 갖게 하는 물질이다 라고 살펴보았습니다. 또 염증 부위에 열을 나게 하는 것은 케모카인 중에서 인터루킨 1, 인터루킨 6, 그리고 TNF 종양계사인자라고 했죠. 이거하고 프로스타글란딘, 아라키돈산에서 대사되는 물질이 있고요. 통증을 일으키는 거 프로스타글란딘과 브라디키닌이 있습니다. 이건 키닌계고요. 조직을 손상시키는 거는 호중구와 대십세포가 파괴되고 유리되었을 때 그 안에 리소솜 성분에 의해서 조직이 손상될 수 있고, 산소 대사물들과 활성산소 같은 거죠. 그리고 산화질소도 조직을 손상시키고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염증에 관여하는 화학적 매개물은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다음 동영상에서는 염증 세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